어차피 전쟁이 나면 미국은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 될 것이라 주장하는 중국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이어진 교수님은 주한미군 철수의 본질은 한국을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라면서 강연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교수님의 말에 여성은 너무나 놀라고 맙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미국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미국에 사는 루나입니다. 저는 예일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정치학과에는 정치 이론에 관한 전반적인 공부와 함께 미국 정치, 국제관계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꿈은 유엔에 들어가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세계 정세를 보다 보면 참 마음이 암담한 기분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했을 당시만 해도 저는 유럽의 강대국이 여러 곳인데 다 우크라이나를 도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무기를 지원할 뿐 전쟁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끝날 것으로 생각되던 우크라이나 전쟁은 2년 동안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에 엄청난 손실이 생기게 되었고요. 다행히 최근에 이스라엘 전쟁이 잦아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가 지게 되면 유럽 전체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몸을 사리고 있던 서방 여러 나라들이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로 집중되었던 화력을 다시 우크라이나에 모으고 있습니다. 영국 또한 자신들의 무기에 대한 사용 영역을 넓혀가고 있고 이는 참전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아직은 작은 규모이지만 지상군 병력을 합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지자 러시아는 다시 전술핵 사용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최근에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국의 핵 개발을 승인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의 평화를 위해 핵을 반대하는 입장인데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이 핵을 가질 수 있다는 말에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핵은 위험한 무기일 뿐인데 이를 가진 나라가 점점 늘어난다면 얼마나 위험할까요? 하지만 저는 특강을 들으면서 한국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을 만큼 뜻깊은 강의였습니다. 이번에 우리 학교로 군사학에 정통한 교수님이 한국과 군사학에 대한 특강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특강을 놓칠 수 없어서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았는데 많은 학생이 강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과의 문제아인 중국인 레이밍이 거들먹거리면서 말했어요. 어차피 중국의 속국이었던 한국이 미국의 백을 믿고 잘난 체 했는데 미군도 떠나가면 군사력도 형편없어서 중국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속국이 될 거야. 저는 한숨을 쉬면서 또 레이밍의 한국에 대한 자격지심이 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왜 저렇게 한국이란 말만 나오면 거품을 물고 깎아내리지 못해서 저러는 건지 사람의 질투란 정말 무섭다는 걸 느끼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이밍을 볼 때마다 우리 학교 수준이 저런 애가 들어올 정도인가 하고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 알고 보니 기부금 입학을 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특강을 하는 교수님이 들으셨나 봐요. 들어오시던 교수님은 레이밍을 향해서 물어보셨습니다. 한국이 군사력이 형편없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레이밍은 당당하게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중국은 3위였다면서 5위인 한국 같은 나라는 하루도 안 돼서 중국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군인의 규모가 55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140만 명이나 되는 중국의 군대를 수적으로도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중국이 군대가 많긴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진 교수님의 말씀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깝지만 학생이 말하는 그 순위는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단순히 병력의 규모와 군수물자의 개수로 평가가 된 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전차가 3.5세대 신형 전차인데 중국의 전차가 2세대 구형 전차라면 단순히 개수만으로는 질적인 게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병력의 규모에 대해 말했는데 한국은 나이와 상관없이 주요 임무에 투입될 병력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현역 병력 규모는 55만 명 수준이라서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국은 징병제 국가로 약 300만 명이 넘는 정예 예비군 병력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한국의 남자들은 2년 이상 군대에 가서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몸소 익히고 훈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5천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전투에 투입될 정도로 고급 병력이 많습니다.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숫자만으로 중국이 한국을 능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레이밍은 지지 않겠다는 기세로 중국은 자력으로 전투기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생산량도 엄청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바로 이야기하셨어요. 중국의 무기 생산량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 무기들이 신뢰할 만한 성능을 가졌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중국은 서방 국가와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방산 기술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독립적인 방산 기술을 가지려고 노력하였지만 해외의 부품과 기술에 아직도 많이 의존한 상태입니다. 최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엔진과 수송기 등 일부 품목에서는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모든 무기를 독립적으로 만들 수 없어서 중국이 만들어낸 무기 또한 완벽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에 반해서 한국은 무기를 세계 여러 나라로 수출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무기의 성능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한국은 무기 수출이 급증하면서 대표적인 무기인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생산이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에서는 무기 수입을 더 늘릴 수 없느냐는 요청까지 있어서 폴란드에 생산 공장을 건설해 유럽국 수출량을 늘릴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 미사일이 중국 미사일을 제치고 중동에서 큰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올해 초에 아랍에미리트는 중국 북방공업공사의 호롱 300 미사일이 아닌 한국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KT지미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 언론에서 한국 방산이 한국의 기술이 아니라 미국의 기술이라고 비판한 것도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럴 만큼 한국의 기술력이 뛰어난 것에 중국이 질투를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한국은 전쟁을 겪을 당시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에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첨단 무기를 수출하는 군사력을 가진 강국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상태로라면 한국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독립적인 기술을 가진 나라이고 중국과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레이밍은 분노로 얼굴이 벌개졌어요. 하지만 레이밍의 상태와 관계없이 교수님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셨어요.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 전쟁을 하게 되면 편이 되어줄 외교력도 중요합니다. 한국은 미국이라는 든든한 우방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맺은 상태고 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인적으로나 물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외교력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외교는 어떤가요? 중국은 지금 힘으로 다른 나라를 압박할 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나라라고는 없습니다. 혹시 학생들 중 중국의 우방이라고 부를 만한 생각나는 나라가 있습니까? 교수님의 이 질문에 학생들은 딱히 떠오르는 나라가 없는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떠오르는 나라는 없고 차라리 싫어하는 나라를 말하라면 굉장히 많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세계의 여러 나라의 미움을 받는 나라였으니까요. 아무도 대답이 없자
교수님은 중국은 유사시에 다른 나라들에게 도움을 받기 힘들고 무기도 서방의 선진국에 의존하는 부품 수급도 전혀 할 수 없게 되어 한계가 명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이밍은 교수님에게 화를 내면서 한국이 미국과 우방국이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아닌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트럼프 후보가 한국이 방위비를 5배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하겠다고 주장하였는데 한국이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고 했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방국인 미국이 한국에 등을 돌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착잡했고 그 의도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트럼프 후보의 말에서 주의해서 봐야 하는 부분은 주한미군의 철수보다는 핵무기 개발 부분입니다. 주한미군 철수의 본질은 한국을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 방어를 한국의 모든 것을 위임하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한국과 타이완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걸 막는 데만 성공했을 뿐 북한과 중국엔 실패했고 두 나라는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고 동아시아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은 이를 막을 수 있는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로도 알 수 있는데 핵 보유가 나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안보를 안정시키는 요소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논리로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지금보다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북한은 명백히 한국의 최대 위협이고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데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배제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시대가 변하고 미국이 더 이상 해고산의 역할을 못하므로 한국은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도 핵 개발은 필수라고 말할 수 있고 미국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시대 흐름입니다. 레이밍은 그 말에 말도 안 된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게 되면 무슨 짓을 할 줄 모르는 나라인데 어떻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중국과 러시아에서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교수님은 어이없다는 듯이 레이밍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일각에서는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려면 국제사회의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는 러시아의 위협에 서방에서는 반대하는 국가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확장 정책으로 인해 위기를 느끼는 아시아권 국가들도 찬성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한국은 위치적으로 중요한 곳에 있고 한국의 위상은 아시아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한다고 해도 미국이 찬성하면 한국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동아시아 평화에 더 이바지할 것입니다. 한국은 여러 나라의 침략을 당했지만 당당히 그것을 막아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이 중국처럼 핵무기를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리라 생각하나요? 저는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군사적 도발을 방지하고 아시아의 또 다른 강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동아시아 안보를 지키고 한국의 적국들이 한국에 대한 침범을 시도도 못할 만큼 강대한 군사 강국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나라의 도움은 필요 없이 스스로 자신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자주국방의 국가가 바로 한국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교수님이 한국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자 레이밍은 잔뜩 뿔이 났습니다. 그러더니 트럼프도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를 한 거라면서 주한 미군이 떠나고 핵무기 개발을 한다고 몇십 년을 보내면 북한과 중국이 손을 잡고 한국은 이미 끝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레이밍의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으로서 저게 할 소리인가 하면서 정말 중국의 본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레이밍을 비웃듯이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말씀을 하셔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줄은 몰라서 제 지식이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학생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현재 한국이 가진 원자력 관련 기술만으로도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핵무장이 가능하고 한국의 핵무장 능력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지금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면 미국이나 프랑스 전문가들은 한국의 기술이라면 몇 달이면 된다고 말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이면 한 달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안 만든 것뿐이지 못 만든 게 아니라는 말로 언제든지 가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려면 핵분열 물질과 핵폭탄 설계 능력 그리고 운반 수단을 갖추어야 하는데 월성에 있는 4기의 중수로는 핵폭탄 제조 물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월성에 있는 폐연료봉 건식 저장시설인 일명 맥스터는 33만 6천 다발의 폐연료봉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보관된 폐연료봉을 꺼내서 재처리하면 고순도 플루토늄 26톤 정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폐연료봉에서는 증폭핵 분열탄 또는 수소폭탄을 만드는데 필요한 다량의 3중 수소와 중수소도 뽑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원전 발전 등으로 인해 향후 발생하는 사용 후 연료까지 계산하면 매년 추가로 2,500kg 상당의 플루토늄을 공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까지 추가로 계산하면 해마다 416개의 핵폭탄을 만드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증강 핵폭탄과 수소폭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수소와 3중수소도 현재 생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외에도 수소폭탄을 만드는데 필요한 특수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리튬도 리튬이온 전지의 개발을 위해 해외로부터 수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외교 안보적인 제약이 없다고 가정 시 대한민국도 2년 내에는 초보적인 핵무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퍼거슨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유사시 실제로 핵폭탄을 발사하고 폭발시킬 투발 장치도 한국의 미사일 개발 기술을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만 개량해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한국의 핵개발 기술은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뛰어난 무기 개발 기술력이면 소형화 경량화가 가능한데 국제적 전술적 목적에 부합하는 킬로톤급 저위력 핵무기의 개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자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지 레이밍은 악을 쓰면서 한국같이 못 사는 나라가 해낼 리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교수님은 레이밍의 말을 듣지도 않고 거기에 한국인의 특징에 대해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에 대해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미국의 믿을 만한 동맹국입니다. 한국의 지리적 중요점과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을 이렇게 과소평가하다가는 큰 후회를 할 것입니다. 한국은 보이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고 저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던 폐허에서 지금의 경제대국을 만든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한국에는 다른 잘 사는 나라들과 달리 천연자원도 없어서 그것으로 부를 축적할 수도 없었고 땅은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한국은 조선업을 비롯한 자동차와 전자기기, 반도체 등 기술력을 발전시켰습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면 빠르게 그것을 해내는 능력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있는데 이를 통해서 국민이 노력하여 빠르게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하나의 예로 한국의 인천공항도 4년 정도의 기간 만에 그 큰 공항을 완공해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빠르게 지은 인천공항은 지금도 세계 공항 순위 3위 안에 꼭 들 정도로 좋은 공항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또한 한국은 기술과 혁신으로 반도체 기술력이 세계적입니다. 무기를 만들어내는 기술력도 뛰어나서 해외에 수출할 정도로 무기의 성능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반도체 기술이 미래의 무기를 최첨단으로 만드는 데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의 기술력은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가질 것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한국의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면 여러 가지 보고서에서 말한 2년의 기간보다 빠르게, 그것도 매우 높은 완성도로 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한국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잡고 미국을 대신해서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한국의 대단함은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한국을 여행 가본다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갔을 때보다 한국은 안전하고 밤늦은 시간에도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행 중에 위험에 처할까 걱정할 필요 없는 곳이 한국입니다. 핵무장으로서 남북의 균형추를 맞춘다면 오히려 한국은 불필요한 방위비를 경제 분야에 투입함으로써 더욱 부강한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지 못하고 추가로 중국을 턱 밑에서 겨냥하게 될 수 있으므로 한국은 더 이상 주변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미 나라 내부에서부터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잡는다면 세계가 더욱 평화로워질 거라는 건 변하지 않을 진실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한국에게 감명을 받았고 저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많은 학생들은 교수님을 향해 박수를 쳤습니다. 가끔 저는 만일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는 했는데, 그랬다면 러시아가 이렇게 쉽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핵 개발을 포기하게 하는 대신 지켜줄 것이라고 했지만 미국은 결국 러시아의 침공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한국도 우크라이나처럼 되지 않으려면 스스로 지키는 힘이 있어야 하고,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중추 역할을 해서 정말 아시아에 평화가 찾아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었습니다. 유엔에 들어가서 세계 평화를 지키고 싶은 저에게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루나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트럼프 후보의 주한미군 철수와 핵 개발에 관한 이야기로 떠들썩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쟁을 직접 경험한 나라이고 그 폐허 속에서 지금의 한국으로 발전한 저력이 있는 민족입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는데 망설이지 않는 한국인이라면 스스로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고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한국이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낼지 궁금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